여러분, 경제를 잘 알려면 경제 기초를 잘 잡아야 합니다. 경제신문이 눈에 들어오는 경제 용어들을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받아서 저축하고 쓰는 것도 경제활동의 일종이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재미있게 알아볼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하시고 경제신문이 눈에 들어오는 경제용어 매주 받아보세요. 1. 낙수효과. 낙수효과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경제도 그렇게 작동한다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들에게 먼저 돈을 많이 주면 그들이 소비하고 투자하면서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론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동네에 큰 공장을 운영하는 부자 사장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이 사장님의 세금을 깎아주면 사장님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사장님은 공장을 더 크게 짓고 새로운 기계를 사들이고 더 많은 직원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월급을 받은 사람들은 그 돈으로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옷도 사고 영화도 보러 갑니다. 그러면 식당 주인도 옷가게 주인도 영화관 주인도 돈을 벌게 되고 그들도 다른 곳에 돈을 쓰면서 경제가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물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듯이 말이죠. 이 이론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이 정책을 실제로 사용했어요.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기업들을 도와줬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경제가 크게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이 위에서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다음 대통령인 클린턴은 이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어요. 2015년에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세계적인 경제기관에서 여러 나라를 조사했는데요. 부자들의 소득 비중이 커질수록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자들한테만 돈이 몰리면 그 돈이 실제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쌓여만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중산층이나 서민들한테 돈이 돌아가면 그들은 당장 필요한 것들을 사는데 돈을 쓰니까 경제가 더 활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낙수효과보다는 분수효과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분수는 아래에서 위로 물이 올라가잖아요. 서민들을 도와서 경제를 살리자는 생각입니다. 이 낙인효과. 낙인효과는 한번 나쁜 사람으로 찍히면 계속 나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반에 철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철수가 실수로 영희의 색연필을 망가뜨렸습니다. 철수는 사과했고 영희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교실에서 민수의 지우개가 없어졌어요. 선생님이 누가 가져갔냐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철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철수는 억울하지만 이미 한번 물건을 망가뜨린 적이 있으니까 의심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무언가 없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꾸 철수를 의심하게 됩니다. 철수는 점점 화가 나고 억울해서 정말로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이게 바로 낙인효과입니다. 한번 찍힌 나쁜 이미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경제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빚을 못 갚고 부도가 났다고 해봅시다. 부도라는 건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 갚는 거예요. 이 회사는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건강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돈도 잘 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회사를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 회사는 한번 망했으니까 또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돈이 필요한데 아무도 빌려주지 않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고 결국 또다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환위기라는 게 있었죠. 1997년에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국제통화기금한테 도움을 받았던 일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빚을 다 갚고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떤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은 한번 위기를 겪었으니까 조심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낙인효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3. 난해거래. 난해거래는 은행 장부에 정식으로 기록되지 않는 거래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용돈 기입장을 쓴다고 생각해봅시다. 받은 돈과 쓴 돈을 꼼꼼하게 적잖아요. 할머니한테 10,000원 받았다, 과자 3,000원 썼다 이렇게요.
그런데 친구가 너 내일 1,000원 줄게 하고 약속만 했어요. 아직 돈을 안 받았으니까 용돈 기입장에 안 적죠. 은행도 비슷합니다. 정식으로 돈이 오고 간 건 장부에 적지만 보증을 서준다거나 나중에 돈을 줄 수도 있는 약속 같은 건 장부에 안 적어요. 좀 더 자세히 예를 들어볼게요. 철순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철수 아버지를 잘 모르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영인의 아버지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영인의 아버지가 보증을 선다는 건 만약 철수 아버지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을게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영인의 아버지가 돈을 내지 않았으니까 장부에 안 적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철수 아버지가 정말로 돈을 못 갚으면 영인의 아버지가 대신 내야 하니까 위험은 있는 거죠. 이런 게 난해거래입니다. 은행들도 이런 거래를 많이 해요. 회사의 빚을 보증해주거나 나중에 돈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래는 은행이 수수료를 받아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은행들의 난해 거래를 잘 감시하고 너무 위험한 거래는 못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은행이 장부에 안 적었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사납부자 자동이체.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을 매달 은행에 안 가고도 자동으로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동이체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에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집으로 오면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서 돈을 내야 했습니다. 바쁜데 은행 가는 것도 귀찮고 깜빡 잊어버리면 전기가 끊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자동이체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빠가 다른 은행에 매달 적금을 10만 원씩 넣기로 했어요. 매달 은행에 가서 돈을 넣기 귀찮으니까 자기 계좌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서 적금 통장에 들어가게 설정하는 겁니다. 매달 5일에 자동으로 10만 원이 빠져나가요. 이렇게 하면 깜빡 잊어버릴 일도 없고 은행에 갈 필요도 없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게 자동이체예요. 휴대전화 요금도 인터넷 요금도 보험료도 다 자동이체로 냅니다. 학원비나 월세도 자동이체로 낼 수 있어요.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면 매달 15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학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제도는 1994년 4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5.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은 조금 복잡한데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먼저 신용장이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신용장은 은행이 돈을 꼭 줄게 하고 보증하는 문서예요. 외국이랑 거래할 때 많이 쓰는데 내국 신용장은 우리나라 안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회사가 외국에 물건을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만들려면 부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다른 회사한테 사야 합니다. 이때 은행이 중간에서 돈을 꼭 줄게 하고 보증을 서주는 게 내국 신용장이에요. 좀 더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장난감 회사가 미국의 로봇 장난감을 10,000개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장난감을 만들려면 플라스틱 부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플라스틱 회사한테 부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회사는 걱정이 돼요. 내가 부품을 만들어줬는데 장난감 회사가 나중에 돈을 안 주면 어떡하지 하고요. 그래서 은행이 나서서 내가 보증할게 장난감 회사가 돈을 안 주면 내가 대신 줄게 하고 약속해 줍니다. 이게 내국 신용장이에요. 이렇게 하면 플라스틱 회사는 안심하고 부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점이 더 있어요. 세금을 거의 안 내도 되고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도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출하는 물건을 만드는 거니까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수출을 많이 해야 나라 경제가 좋아지니까요. 플라스틱 회사는 부품을 다 만들고 나서 관련 서류를 은행에 가져가면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거래보다 훨씬 안전하고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어서 회사들이 좋아해요. 6. 내부등급법. 내부등급법은 은행이 위험한 정도를 스스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옛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예전에는 정부가 은행한테 이 회사는 위험도가 이 정도야, 저 회사는 저 정도야 하고 다 정해줬어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도 내고 채점도 다 해주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은행마다 사정이 다르고 잘 아는 회사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은행이 알아서 계산하도록 허락해주는데 그게 내부등급법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철수가 영희한테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영희는 철수한테 돈을 빌려줄지 말지 고민합니다. 철수가 용돈을 잘 모으고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라면 빌려줘도 되겠죠. 하지만 철수가 용돈을 받으면 바로 다 써버리고 빌린 돈도 안 갚는 친구라면 빌려주면 안 되겠죠. 영희가 철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한테 돈을 빌려줄 때 이 회사가 돈을 안 갚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은행이 직접 계산해요. 기본내부등급법은 일부만 은행이 계산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정해준 숫자를 쓰는 거예요.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건 계산기 써도 되고 어떤 건 암산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요. 고급내부등급법은 은행이 다 알아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 방식대로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은행이 더 정확하게 위험을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은행마다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같은 회사를 평가해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규칙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서 너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7. 내부자금. 내부자금은 회사가 스스로 모은 돈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용돈을 모아서 게임기를 사는 것처럼 회사도 번 돈을 저축해뒀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과자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1년 동안 과자를 열심히 팔아서 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 돈으로 회사는 여러 가지를 해야 해요. 직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하고 재료비도 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20억 원이 남았어요. 이 남은 돈을 어떻게 할까요? 주주들한테 다 나눠줄 수도 있어요. 주주는 회사의 주인들이니까요. 하지만 전부 나눠주지 않고 10억 원은 회사에 저축해둡니다. 이게 내부유보예요. 나중에 새 공장을 지을 때 이 돈을 쓸 수 있어요. 또 다른 내부자금도 있어요. 회사에는 과자를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는 오래 쓰면 낡아서 바꿔야 해요. 10년 후에 새 기계를 사려면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럼 매년 2억 원씩 모아두는 거예요. 이게 감가상각중단금입니다. 내부자금의 좋은 점은 은행에서 빌리지 않아도 되니까 이자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10억 원을 빌리면 1년에 5천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부자금은 이자가 없으니까 회사한테는 정말 좋은 돈입니다. 반대로 외부자금은 은행에서 빌리거나 주식을 팔아서 마련하는 돈을 말해요. 회사들은 보통 내부자금을 먼저 쓰고 부족하면 외부자금을 쓰려고 합니다. 8.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은 일하는 사람 한 명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를 나타냅니다. 학교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미술 시간에 종이약을 접는다고 합시다. 철수는 1시간에 10개를 접었어요. 영희는 1시간에 20개를 접었습니다. 그럼 영희의 노동 생산성이 철수보다 2배 높은 거예요. 왜 영희가 더 많이 접었을까요? 영희가 손재주가 좋을 수도 있고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영희는 종이약 접는 법을 외워서 빨리 접는 방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하루에 자동차 부품을 100개 만들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새로운 기계를 들여놓으니까 같은 시간에 200개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2배로 올라간 거예요. 기계 덕분에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면 좋은 점이 많아요. 회사는 같은 수의 직원으로 더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월급도 더 많이 줄 수 있고 나라 경제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노동 생산성은 안 올라가는데 월급만 계속 올라가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직원이 여전히 하루에 100개를 만드는데 월급을 2배로 올려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회사는 물건값을 올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니까요. 물건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사기 어려워지고 다른 나라 회사랑 경쟁할 때도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월급을 올려주려면 노동 생산성도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9. 노동소득 분배율. 노동소득 분배율은 나라 전체에서 번 돈 중에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몫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반 친구들이 함께 피자 가게를 차렸어요. 피자를 만들어서 팔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피자를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오븐 같은 기계도 필요하고 가게 건물도 필요해요. 철수는 피자를 만들고 영희는 배달하고 민수는 주문을 받습니다. 이 친구들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븐은 철수 아빠 거고 가게 건물은 영희 엄마 거예요. 한 달 동안 피자를 팔아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나눌까요? 일한 친구들한테 60만 원을 주고 오븐 주인한테 20만 원, 건물 주인한테 20만 원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60%예요. 전체 번 돈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비율이니까요. 만약 일하는 사람들한테 40만 원만 주고 나머지를 오븐 주인이랑 건물 주인이 가져갔다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40%가 됩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거고 낮으면
회사 주인이나 건물 주인 같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요즘은 이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돈이 줄어들면 물건을 살 돈이 없어서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신녹색 GDP. 녹색 GDP는 환경을 생각한 경제 크기를 말합니다. 보통 GDP라는 건 나라에서 만든 물건과 서비스를 다 합친 거예요. 이게 클수록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나라가 경제를 빨리 키우고 싶어서 공장을 엄청 많이 지었어요. 하루 종일 연기를 뿜어내면서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GDP는 쑥쑥 올라갔어요. 정부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어 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고 공기가 너무 나빠서 사람들이 숨쉬기 힘들어졌어요. 공장에서 나온 더러운 물이 강으로 흘러가서 물고기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야 했고 아름다웠던 숲과 강은 망가졌어요. 이런 나쁜 점은 GDP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녹색 GDP입니다.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더한 것에서 환경이 나빠진 것을 빼는 거예요. 나무를 다 베어서 가구를 1000개 만들었다면 GDP는 올라가겠죠. 하지만 숲이 사라진 손해를 빼야 해요. 숲이 사라지면 동물들이 살 곳이 없어지고 홍수도 나기 쉬워집니다. 이런 손해까지 계산해서 빼면 진짜 우리가 잘 살게 된 게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녹색 GDP를 계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가 얼마나 컸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은 얼마나 지켰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는 거죠. 10일 녹색기후기금. 마지막으로 녹색기후기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 들어봤죠?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북극의 얼음이 녹고 바닷물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도 더 강해지고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많아졌어요. 특히 가난한 나라들이 피해를 많이 받는데 문제는 이 나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못 짓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는 바닷물이 높아져서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짓거나 댐을 만들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 나라들이 돈을 모아서 이런 나라들을 도와주자고 만든 게 녹색기후기금입니다. 2010년 전에 멕시코에서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이 기금을 만들기로 합의했어요. 그리고 2012년에 한국의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택된 거예요. 2013년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목표는 2025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모으는 건데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하지만 아직 목표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어요. 2021년 말까지 약 124억 달러를 모았는데 목표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이 돈으로 여러 나라를 돕고 있어요. 방글라데시에는 홍수에 강한 집을 짓는 걸 도와주고 아프리카 나라들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걸 지원합니다. 녹색기후기금의 이사회는 24나라로 구성되는데 재미있는 건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똑같이 12나라씩 들어가요. 부자 나라들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받는 나라들도 함께 의견을 내는 거죠. 기후변화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니까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경제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낙수효과는 부자를 먼저 도우면 가난한 사람도 잘 살게 된다는 이론이지만 실제로는 잘 작동하지 않았어요. 낙인효과는 한번 나쁘게 찍히면 계속 불리해지는 현상이고요. 난해거래는 은행 장부에 안 적히지만 나중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약속 같은 거래예요. 납부자 자동이체는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편리하게 돈을 내는 서비스입니다. 내국 신용장은 수출할 때 은행이 중간에서 보증을 서줘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해줘요. 내부등급법은 은행이 위험을 스스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내부자금은 회사가 스스로 모은 돈으로 이자를 안 내도 되는 좋은 돈이고요. 노동생산성은 일하는 사람 한 명이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보는 거예요. 노동소득 분배율은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돈의 비율입니다. 녹색 GDP는 환경 피해를 빼고 계산한 진짜 경제 크기예요. 녹색기후기금은 가난한 나라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돕는 국제기금입니다. 이렇게 경제 용어들이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생활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답니다. 경제를 알면 뉴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돈을 관리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월급을 받고 저축하고 쓰면서 작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것도 노동소득 분배율과 관련이 있고요.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도 모두 경제 활동입니다. 앞으로 뉴스를 볼 때 오늘 배운 용어들이 나오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경제는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학문이죠. 여러분도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훨씬 넓어질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고 모으는 게 좋을지, 회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나라는 어떻게 경제 정책을 만드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공부 재미있게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